그럼 향동 오블럭을 예로 들어서 전매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이거는 사실 똑같은 프로세스인데 첫 번째 일단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네, 두 번째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범인을 받는 거죠. 구청에 가서.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참 쉽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 경우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중도금 대출이 나온 경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승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 쪽에 연락을 해서 이분이 중도금 대출 승계가 적합한지 적합하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 확인서 이런 식으로 시행사에다 보낼 거예요. 네, 그럼 시행사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명의 변경을 위한 이제 서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갖고 오라고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명의 변경이 되고 끝나는 거고. 그렇죠. 명의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승계를 하러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양수자나 양도자 두 분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양수자만 가도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것도 은행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전매는 항상 은행마다 다르고 시행사, 시공사마다 다르고 그리고 은행도 한 군데 은행을 쓰는 거 아니고 여러 군데 은행을 쓰고. 그럼 두 번째,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건 중도금 승계 쪽이 아니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된다면은 네, 어, 새롭게 양수를 받으시는 분이 은행에 또 연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네, 이제 그걸 확인을 하고 이제 그게 가능하면은 은행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공문을 또 시행사에 보낼 거예요. 이분은 중도금 대출 승계가 아니고 중도금 대출이 일단 가능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인증을 보내고 나서 이제 시행사에서 명의 변경을 위한 날짜를 지정하고 만나서 진행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거의 과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약간 용어가 달라지는 거죠. 승계를 받느냐, 아니면 새롭게 다시 대출을 받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아, 거고, 승계를 받는 거는 아무래도 정해진 은행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불리한 경우가 있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거는 이제 은행을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으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로 정해주는 은행에서 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정해지는 은행인데 그래도 이제 향동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어요. 이 세 은행 중에 선택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은행은 중동 어차피 다 중도금 대출은 다 무이자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은행은 좀 대출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심사가 까다로웠었기 때문에 거기서 중도금 대출이 실패한 분들이 좀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그렇게 받고 명의 변경을 하고 중도금 대출 실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향동 오블록 같은 경우는 명의 변경을 잘 해주는 편인지 언제 해주는 편인지 모르겠네요. 중도금 대출 실패하신 분들만 선별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예, 아무래도 시행사가 지금 또 새로운 현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많이 바빴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도금 대출이 나왔던 분들도 이제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서 허락해 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어보니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말로 하면은 쉽죠. 예, 실제로 하면은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이 별거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그러면 향동 오블럭 전매를 몇 번 진행하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예소자, 매도자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죠. 원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 사항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어, 매매 대금을 언제 완납하든지 여기서 많이 조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매가 아예 안 된 경우도 많았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많이 논란이 됐는데 매매 대금 완납 시기가 한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계약서 작성하는 날에 완납을 하는 거,
그리고 명의 변경하는 날 반납하는 거 이렇게 나뉘는 것 같네요. 또 여기서 나눌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만 잔금을 치고 잔금이라면 네, 그렇죠. 계약금 10%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잔금. 이제 또 잔금이라는 개념이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부가세를 잔금으로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생기니까 이건 이해되시나요? 아니요, 이해가 안 음, 됩니다. 그렇죠. 부가세가 잔금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길어지는데 이야기가 그러면은 심화 과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가세 부분,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매수자 측에서 나중에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주면은 매수자 측에서는 부가세를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나중에 등기를 치거나 하게 됐을 때 나중에 국세청한테 걸릴 수밖에 없어요. 부가세 거래가 왜 일어나냐면은 거래에 대한 탈세를 막기 위해서 부가세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한 거고 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거래가 진짜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세청에서는. 그러니까 부가세를 잔금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매도자가 부가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부가세를 잔금으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계약금 10%와 중도금 대출 1회가 들어갔을 때 분양 가격의 20%에 대한 부가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가세를 언제 줄 거냐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부가세를 언제 주고 언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느냐 그런 거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계약서 작성하는 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서 쓰면서 부가세를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도 뭐 상관없죠. 그거는 여러 방향에 맞춰서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가세는 언제 주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까? 그냥 저는 깔끔하게 계약서 작성한 날에 다 해결을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세금 계산서 발부하는 부분은 발부를 하고 나서 그냥 자기가 취소도 해버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 매매 진행하면서 좀 문제가 된 게 세무대리인이 잘못 신청을 해가지고 부가세를 지금 매수인 분께서 못 받고 있어요. 그게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한 1,400만 지금 원. 1,400만 원. 네, 지금 어느 건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 건물. 그러니까 매수자 측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다 냈어요. 네, 근데 매도자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좀 잘못해가지고 매도자가 세금 계산서를 잘못 끊었군요. 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했어요. 사업자 등록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가세 환급이 안 되고 있군요. 맞아요. 다시 바꿀 수는 있어요. 네, 네, 주민등록번호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이제 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번 달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거고요. 전매. 제가 전매를 몇 번 도와드리다 보니까 부동산 소장님들도 잘 모르시죠. 그런 경우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예. 하시는 분만 또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분양권 이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게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인가? 거래는 없는데 그냥 소문만 이렇게 된 상황에 내가 잘못해서 좀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매수자분한테 좀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이제 안 하게 되는 거고 안 하게 되면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커뮤니티도 있고 주변에 인맥들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을 듣게 되고 좀 이게 적정가라 생각하고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 하우스 디와이즈 매수자분께서는 사실 성수의 생각공장 P200을 주고 매입하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물건을 걷어들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성수 생각공장이 등기를 치고 3개월 뒤에 평당 1,000만 원이 올랐죠. 저희 투자자분께서도 50평을 8천만 원 내고 8천만 원 내고 계약을 해서 90% 대출을 받으시고 8천만 원으로 투자하신 건데 등기를 치고 3개월이 지나니까 5억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뭐 그게 자기 손에 들어와야 돈이지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근데 5억에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세금에 대한 부분이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완화가 됐을 때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고 그것보다는 계속 가져가는 방향이라면은 3년 만기 후에 이제 새롭게 대출을 또 받을 때 오히려 돈을 은행에게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덕은에도 700평을 가지고 계신데 네. 9억을 넣어서 700평을 분양받으셨는데 평당 100만 원밖에 안 올라서 지금 7억밖에 못 버셨다고. 음, 기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사실 아직 등기도 안 쳤으니까 또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되고 결국에 성수동에 있는 물건들은 이제 아무래도 공사 기간이 거의 3년 정도가 걸렸으니까 그 정도의 시간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덕은동 물건은 거의 3년 정도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안 되게. 그래서 요즘은 전매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분양권을 받으시는 것보다 똘똘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그러니까 일단 그 이유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전매로 물건을 사는 게 좀 이제 비싼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만 평균점에서 조금만 낮춰서 이제 거래가 진행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거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좀 초피라고 해야 되죠.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매로 분양권을 샀을 때랑 분양권을 샀을 때랑 전매로 물건을 괜찮은 물건을 사게 되면은 하나 샀을 때 분양권을 두 개 살 수 있을 정도로 좀 투자 비용이 차이가 나긴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잘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는 분양권들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물건도 받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또 괜찮은 위치 호실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좋은 물건을 전매권을 사서 한다면은 좀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규 분양보다 전매가 훨씬 나았던 대표 사례 하나만 들어주세요. 뭐 훨씬 낫다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등기를 치기 전까지 그리고 등기를 치고 나서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낫다라고 100% 말씀은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향동 같은 경우에는 오블럭이 제일 싼 게 700만 원대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물건들의 분양가가 평균 뭐 900만 원에서 뭐 800, 900, 1000만 원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차라리 이제 그런 물건을 분양을 받기보다는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문제는. 그래서 차라리 몇십만 원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제 지급을 하고 향동 오블럭을 사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규 분양권을 200만 원 주고 살 바에 200만 원 더 주고 살 바에 어 50만 원 주고 전매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도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또 영등포에도 생각공장 제 당산동에 있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300만 원, 1,400만 원대 분양이 됐었으면은 차라리 피를 뭐 200만 원 이상보다는 더 비싸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2,000 뭐 200만 원, 2,300만 원짜리 조그만 뭐 4,000평짜리, 5,000평짜리 건물보다는 그렇죠. 예, 차라리 이제 여기다가 피를 좀 더 주고 사는 게 뭐 600만 원, 700만 원 더 아껴서 사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돈이 많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예, 현금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이런 좋은 물건 전매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의 정답이 있고 실제 기업들이 쓰고 싶어하는 그런 건물을 잘 눈여겨봐가지고 투자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1,300만 원에 분양한 생각 공장 피를 주고 사는 게 4,000평짜리 건물을 2천만 원에 신규 분양 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대한 팀장님을 모시고
이대한 팀장님이 여태껏 분양받았던 그 물건들을 한번 파헤쳐 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청자분들이 여러 건물을 가보셔가지고 아, 이 건물은 이래서 좋고 이 건물은 이래서 안 좋고 그리고 또 이런 건물은 좀 웬만하면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단 팀장님은 아무래도 또 좋은 물건만 많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또 보면서 분석을 하면은 그렇죠. 좋은 왜 그때 이대한 팀장님 판단에 그 물건을 선택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여담인데 요새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투자한 분들이 사실 돈을 더 많이 벌긴 했어요. 다 올라 버리니까. 아, 네. 그렇죠. 뭐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아무거나 사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이득을 봤지만 또 그것만 아니에요. 또 안 좋은 데들은 오히려 지금 계약금 포기 물건이 나오고 임차도 안 맞춰지고 있고 아주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많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제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임차가 잘 맞춰질 수 있는 지역으로 항상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패 없는 투자가 되겠죠.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